안녕하세요. 농협사료 R&D센터의 박중국입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성장 단계별 한우 최신 사양 관리입니다. 최근에 한우 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료비 상승 문제, 그리고 환경 오염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의 속값이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육 두수가 이 많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앞으로 사육의 어려움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그 350만 도의 사육 두수는 굉장히 현재까지 많은 두수고요. 재작년까지 작년까지 코로나로 시점으로 한우 산업에 큰 이제 호황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정말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닥칠 것이다라는 그런 많은 통계 자료에서도 그런 우려를 많이 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신 사양 관리를 통해서 과연 우리 농가들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이 한 가지 방법으로서 어떻게 하면 생산비를 좀 더 줄이면서도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여러 가지를 다 접목을 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농장에 응용할 수 있는,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그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영상에 보시는 것과 같이 슈퍼소라고 해서 국내외적으로 해외에서는 저렇게 1,400kg가 넘는 소들이 많습니다. 저거는 이제 비거세가 아니고 거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소들이 다른 소에 비해서 굉장히 큰 특징을 나타내는데요. 국내에서도 이렇게 슈퍼 한우랑가 빈번하게 소가 큰 소들이 자꾸 나타나고 있고요. 농가에서도 28개월령 이하에서도 1톤짜리 소들이 빈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돌연변이라는 그런 것보다는 계속해서 개량이나 사양 관리가 잘 됨으로써 나타나는 그런 개량에 의한 효과로 볼 수 있으나 요즘에 뭐 우리 한우 능력 평가 대회나 또 한우 경진 대회를 또 하면서도 좋은 소들이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내면서 많은 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현재 좋아지고 있다, 개선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옛날에 이제 소 달구지를 끌고 다니고 그리고 제주도 이제 후구 우리나라에 4개 품종이 있죠. 육지 후구, 제주 후구, 그리고 갈색우 또한 이 뭐죠? 칙소 이 4가지 품종이 있는데요. 제주 후구 같은 경우도 근친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사양 관리가 계속 높아지는데도 개량에 이제 근친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제대로 개량이 되지 않고 또한 증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 이 개량에 대한 효과가 조금 더 더디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데요. 반추동물은 단위동물과 완전히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위동물은 쉽게 말해서 돼지를 사육을 할 때에도 물론 강정사양이라고 좀 더 사료를 좀 더 영양소를 급여량을 조금 더 줄여서 절식하는 형태나 뭐 급여량을 줄여서 등지방 두께를 두껍지 않게 또 사육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단위동물은 일반적으로 단위 말 그대로 위가 하나입니다. 하지만 반추동물은 초식동물입니다. 반추위가 있기 때문에 조사료를 먹었을 때 소화를 더 잘 시키기 위해서 반추 활동을 하고 대세김질을 함으로써 소화를 시키는 그런 작용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생물을 반추위에 갖고 있고요. 그 조섬유를 분해하는 미생물, 섬유소 분해 미생물이 있기 때문에 그 미생물이 소화 효소를 분비함으로써 볏짚과 같은 그런 조사료를 분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얼마나 소를 잘 키워야 되냐라는 문제는 반추동물에 있어서 미생물을 얼마나 잘 알고 있어야 되느냐라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따라서 사료를 주는 데 있어서도 이 초식동물이라는 그 특징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무조건 배합사료를 많이 먹여서 살을 찌운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배합사료와 조사료를 얼마나 적절하게 섞어서 영양소 함량을 균형 있게
맞춰서 급여를 하는지가 굉장한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외람되지만 30년, 40년 경력으로 소를 키우신 분들, 물론 노하우가 있고 기술이 많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따른 어떤 소들의 개량에 따른 사양관리의 기술이라든가 개량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이렇게 등한시하고 소를 키웠을 때에는 아무리 경력이 그렇게 많아도 사실 소 키우는 그런 등급에 있어서는 거기에 따라서 비례하지가 않다고 볼 수 있죠. 오히려 5년, 10년 키우신 분들이 정말로 현장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탐구하고 공부하고 개량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많은 연구를 했을 때 더 등급이 더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결국 계속해서 지식에 대한 업데이트, 정보에 대한 그런 계속 많은 것들을 이제 듣고 그거를 가지고 실천을 했을 때 그러한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한우 송아지와 육성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한우 산업에 있어서 중장기적인 방향은 우리가 농림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장기적으로 육량 중심으로 사육 기반이 확대될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최근까지 우리가 30개월령 아직까지도 출하 시기를 잡고는 있지만 앞으로 이제 육량 중심으로 환경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서 점점 출하 시기를 단축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사료 영양에 따라서 그리고 개량의 어떤 육질, 육량의 어떤 유전적인 어떤 형태에 따라서 유전 타입에 대해서 과연 출하 시기를 최대 4, 5개월 정도 장기적으로는 한 6개월가량 단축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현재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가능성 여부를 저희가 판단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미 결과들이 이제 나올 예정이고요. 그 결과들이 나왔을 때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농가들에 있어서 육량과 육질형으로 좀 더 세분화시켜서 육량형의 경우에도 출하 시기를 고스펙의 사료, 영양을 높여서 사료를 급여를 해서 더 출하를 더 단축해서 환경 부하를 줄이고 생산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의 그러한 어떤 사육 기반이 맞춰질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육질형은 또 고급형이죠. 어떻게 보면 고급육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한우의 어떤 경쟁력을 맞추기 위해서도 장기 비육을 해서 더 고급육을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투트랙으로 그렇게 세분화해서 연구를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 부담 저감 사료 공급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량형도 환경에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농업 분야에서 전체 산업에서 한 2.6% 정도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한우 분야에서는 약 한 0.8에서 한 1% 가까이 되는데요. 그렇게 산업에 비해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소 한 마리가 발생해내는 그런 어떤 트림이나 또 방귀 그리고 분뇨에서 발생되는 부숙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그런 아산화질소와 같은 그런 온실가스는 결국에는 이러한 그 온실가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 산업 분야에서도 나름대로의 감축하는 그런 방법들을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2030년까지 사료 공장에서도 메탄 저감 사료를 30% 보급을 하는 게 농림부에서도 목표가 있고요. 저희 사료 회사에서도 부단히 메탄 저감 사료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물질들을 사용을 했을 때 가축의 생산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이미 기존에 나와 있는 그런 생리활성 물질이나 메탄 저감에 관련된 그런 물질들도 많이 지금 현재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포닌이나 탄닌 성분이나 여러 가지 어떤 폴리페놀 그러한 성분들이 들어간 사료들은 사료 효율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최대한 8%까지 사료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메탄 저감 사료가 소의 생산성도 높이고 그리고 환경도 오염을 잡아준다면은 일석이조의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한 저단백질 사료, 아까 말씀드린 트림이나 방귀에서도 메탄가스가 생성이 되지만 똥에서도 부숙되는 과정에서 아산화질소와 같이 메탄가스보다도 40배 이상의
그런 온실가스에 영향을 주는 그런 가스가 생성이 됩니다. 따라서 과잉의 어떤 단백질 공급을 막고자 하는 차원에서 단백질을 좀 더 줄이고 또 단백질의 이용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 우리가 한우 산업이 중장기적으로 방향으로 갈 때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송아지에 있어서 분만을 했을 때 첫 젖이 이제 초유입니다. 초유의 중요성은 지금도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요. 저희 농협사료에서도 다른 경쟁사에서도 초유, 대용 초유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초유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초유 안에 있는 면역 물질들이 있고요. 그리고 한우의 어떤 개량이나 여러 가지의 형질에 점점점 좋아지는 그런 방향에서 앞으로의 초유의 보충 대용 초유를 급여하는 방법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랑 다르게 이 소형 품종이면서도 이제 유경종이기 때문에 번식우가 개량이 되면서도 이 유질이나 유량에 대해서는 크게 개선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이제 송아지가 초기에 태어났을 때 그리고 육성률을 높이고 폐사율을 줄이기 위한 한 가지의 방법으로 이제는 초유를 대용 초유를 추가적으로 보충해서 급여를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제가 교육을 할 때에도 보충적으로 선택적으로 송아지가 어미가 폐사하거나 송아지가 저체중이나 거나 제대로 일어나지 못할 경우에 대용 초유나 냉동 초유를 급여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의를 했지만 이제 이 시점에서는 이제 최근에는 송아지의 육성률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 생식 체중도 30kg가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농가마다 개량 형태에 따라 체중 편차가 크게는 나타나고 있지만 체중에 상관없이 관계없이 초유를 추가적으로 급여하는 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유 안에는 이 면역물질인 IgG, 이뮤노글로불린 G라고 하는 그런 면역 항체가 들어가 있고요. 송아지가 태어나서 이 면역 항체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은 태어난 지 8일 정도까지 이 항체 하나로 건강을 유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열흘 이전에 송아지가 시름시름 앓거나 설사를 하거나 폐사를 하는 경우는 이 면역 물질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면역 항체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이 대용 초유를 보충적으로 먼저 급여하는 게 가장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면역 항체뿐만이 아닙니다. IGF-1, 2 이런 유사 성장 호르몬과 유단백질이나 여러 가지 유질에 있어서 성분들, 무지고용분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초유 안에는 모든 영양소 그리고 면역 물질들이 농축되어 있는 그런 우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유의 흡수 능력은 태어나자마자 약 50%로 계산이 되고 있고요. 약 6시간이 지나면 약 10%밖에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용률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 때문에 결국 초유를 어미의 젖을 붙이기 위해서는 빨리 일어나서 되도록이면 빨리 초유를 먹이는 게 중요를 합니다. 따라서 관리자가 작업자가 얼마나 빨리 초유를 붙여주고 아니면 대용 초유를 먹이느냐가 생명을 더 살리고 더 육성률을 높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면역 물질의 초유의 비율입니다. 송아지 혈중 면역 물질이 이 초유 안에 있는 이 항체의 성분을 가지고 약 8일간 이 항체의 비율이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몸 안에서 조금씩 송아지 몸에서 항체가 생기는데 결국 이 8일 동안에 이 항체 성분은 초유에서만 비롯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초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요구량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총 송아지 30kg의 송아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혈장의 용적은 약 2.7리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장 용적당 1리터당 약 10g 정도가 필요하고요. 아까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6시간까지 흡수율이 50%에서 10%까지 떨어지는데 평균으로 35%의 흡수율을 계산했을 때 30kg짜리 송아지는
약 77g의 이뮤노글로불린 IgG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만 이 소가 이 초유 안에 이 초유 2리터당 50g의 평균 들어 있어야지 1.5리터가 필요한 양이고요. 그렇지 않고 초유 안에 면역 물질이 50g 이하일 때에는 오히려 2리터 이상의 초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초산차나 이산차의 경우는 다른 소들보다 더욱더 이 초유의 양이나 또 면역 물질이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 농협 사료가 여러 가지 그 산차에 의해서 초유에 있는 물질들을 분석한 결과 유지방이나 유단백질이 굉장히 2일차까지도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다만 체세포수가 굉장히 높은 특징을 나타냈고요. 무지고용분 또한 이렇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초유를 분석한 결과 50g 미만, 아까 얘기한 그 부족한 부분은 약 한 16%가 50g 미만의 IgG 함량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아지가 어미의 초유를 먹었을 때에 분명히 부족한 현상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농가의 어떤 도다 먹이기나 여러 가지 사양 관리 방법, 그리고 개량에 있어서도 송아지 육성률을 고려했을 때 번식우를 그렇게 개량을 했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런 부분이 많이 완화가 됐겠지만, 일반적인 농가에서는, 그리고 암소비육을 2산차, 3산차에서 바로 들어가는 그런 농가의 경우에는 이러한 저산차의 번식우를 보유한 농가에서는 더욱더 초유의 영양소가 면역물질이 부족한 현상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가에서는 필수적으로 1리터의 대용 초유를 먼저 먹이고 어미의 젖을 붙여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또 한 가지가 충족을, 면역물질의 충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미의 젖의 양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적으로 절반의 요구량의 절반을 대용 초유로 받아들인다면 나머지 절반은 유량이 적더라도, 초유가 적더라도 보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 비용은 조금 더 수반이 되지만 또 노력이 더 수반이 되겠지만 송아지를 살릴 수 있다면 초유를 필수적으로 먼저 급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 대용 초유를 혼합을 할 때 저희 농협사료의 대용 초유 기준으로 리터당 약 2포, 200g 정도가 들어가겠는데요. 희석을 할 때 아무래도 물보다는 멸균 우유나 이런 우유를 가지고 희석을 했을 때 훨씬 더 흡수율과 이용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하실 때 대용 초유를 물보다는 우유를 가지고 혼합을 해서 송아지한테 급여를 했을 때 더욱더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인공포유 방법입니다. 대용류를 주거나 이렇게 송아지한테 이제 버켓 포유를 해서 하는 방법인데요. 보시면 이제 굉장히 다른 이제 한우의 품종은 아니지만 이 버켓 포유를 했을 때에는 신생 송아지일수록 아무래도 1위에 위에 기능이 없는 1위로 바로 역류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젖병 포유를 하는 방법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동형이나 고정형, 요즘에 많이 나오는 로봇 포유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로봇 포유기도 송아지의 두수에 따라서 대량으로 사육을 했을 때, 포유를 했을 때 굉장히 큰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ICT의 기술들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보급이 되어 원활함에 따라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농가에서는 대량으로 사육을 할 때 활용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안성 목장에서 저희가 초유와 대용류에 대해서 송아지 이제 급여 사양 시험을 하는 장면인데요. 이렇게 원래 기존에 한 마리씩 이렇게 대용류를 급여한 방법에서 저희가 온수기를 통해서 저희가 대량으로 급여를 해서 이 젖병에다가 담아서 이제 급여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송아지들이 굉장히 이 대용류를 잘 먹습니다. 개체별로 사육을 하지만 굉장히 송아지들이 대용류를 잘 먹고
필요하면은 이 대용류를 먹고 어린 송아지 사료, 잎붙이기 사료를 먹는 그런 형태로 개체별로 사육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개체별로 사육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대군 이제 사육을 하는 방법하고는 다르게 우군이 이제 군집 사육을 하는 방법하고 다르게 아무래도 이 경쟁이라던가 그리고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해서 개체별 사육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장단점을 생각을 하시고 사육하시는 게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한 마리씩 해보니까 체중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섭취량이 대용류나 잎붙이기나 이런 것들을 먹기는 하지만 크게 이제 운동량이 적다 보니까 또는 경쟁을 하지 않다 보니까 크게 섭취량이 올라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군집을 사육을 했을 때에 어떤 섭취량 변화, 체중 변화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장단점이 아닌가, 분리사육을 했을 때 장단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이제 송아지의 대사각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아지 반추 발달 전에 송아지의 고영양 사료를 급여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관행적으로 어미와 붙여서 어미의 젖을 먹는 그런 방법에서 벗어나서 어미의 젖은 먹지만 한 열흘 뒤부터 일주일 열흘 뒤부터 어린 송아지 사료를 섭취를 함으로써 고영양에 접함으로써 송아지의 어떤 반추 위에 어떤 미생물 변화라든가 호르몬 변화 그리고 이용률, 흡수율, 사료 효율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방법이 이 대사각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대사각인을 시킨 이 송아지들은 더욱더 육성률이 더 올라가고요. 결과적으로 소에 있어서 섬유소를 분해하는 그런 효소의 역가가 올라가서 사료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따라서 체장, 체고 그리고 원하는 도체중, 근내 지방도가 모두가 좋아져서 고급육에 굉장히 유리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이 결국 가축에 있어서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사료를 급여를 하고 또는 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 어린 송아지 사료를 급여하는 그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이러한 그 식체의 위험성이 줄어들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번식우들이 유량이 많아서 송아지가 과식성 설사, 식이성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이제 우유에 커드가 많이 형성이 돼서 이 커드가 제대로 소화되지 않은 과정에서 이제 폐사한 경우인데요. 이러한 것들이 결국 어미의 젖을 조금 더 조절을 하고 분리사육을 함으로써 어린 송아지 사료를 더 먹고 함으로써 반추위 발달을 도와주는 그런 영향이 결국 이 대사각인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 사진은 보시는 바와 같이 집류를 먹었습니다. 집류를 먹인다는 것은 그만큼 송아지에 있어서 반추위에 부담을 주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런 소화가 되지 않은 이 집류를 먹는 이유는 송아지의 어떤 학습 행동에 있습니다. 어미가 먹는 사료를 먹고 어미가 먹는 조사료, 지푸라기를 먹는 그런 습성 그리고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다른 이물질들을 자꾸 집어먹는 그런 습성 이런 습성들 때문에 송아지가 장염에 걸리고 식체가 걸리고 이제 폐사를 하는 그런 경우인데요. 이러한 경우에서도 아까 대사강인을 통해서 분리사육을 통해 또는 최대한 어미와 분리를 하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어린 송아지 전용 사료를 먹고 고영양 고스펙 사료를 먹고 더 소화가 용이한 그런 풀을 더 먹음으로써 송아지의 육성률을 더욱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사양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포유기 동안에는 건초가 과연 얼마나 필요할까? 일본의 자료에 따르면 건초의 품종에 있어서는 버뮤다 그라스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육성기 구간에 이유하고 나서는 티모시가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버뮤다 그라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풀이 더 부드럽겠죠. 그리고 녹도가 있는, 분해가 잘 되는, 소화가 잘 되는 그런 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풀을 송아지한테 포유 기간 동안에 제한적으로 주는 경우는
영양적으로 어떤 소화 능력을 높이고 영양적으로 이용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어린 송아지 사료, 이푸치기 사료, 그리고 어미의 젖을 먹음으로써 반추 위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점성 단백질을 닦아내는, 브러싱해주는 그런 역할을 이 조사료가, 세절 조사료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정량, 약 한 80g 이하, 한 줌 정도의 조사료가 세절을 해서 먹였을 때 훨씬 더 송아지에 있어서 반추위를 발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농협사례 대용초유의 장점입니다. 저희 대용초유는 RGG 함량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20% 이상으로 보장되어 있고요. 정기적으로 저희가 면역물질을 분석을 통해서 면역물질의 어떤 개런티를 정정 함량을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추가로 여러 가지의 미네랄, 비타민, 그리고 난황, 분말, 거기에는 또 우리 IgY라고 하는 또 면역 항체가 들어 있어서 송아지에 있어서 필수적인 그런 영양소와 면역 물질들이 들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용류입니다. 대용류는 아직까지는 한우 농가에서 크게 많이 활용은 하지는 않습니다. 긴급으로 어미가 폐사를 하거나 송아지가 이제 저체중으로서 별도로 대용류를 젖병으로 먹여야 될 때 그런 긴급용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진심 대용류는 다른 기존의 어떤 대용류하고 좀 획기적으로 다르게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단백질 공급 원료가 100% 유성분의 유래 원료를 적용을 했고요. 여러 가지의 소화 효율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비타민제 프리믹스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굉장히 농가에서도 호응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링크 사료입니다. 이제 이푸치기 사료라고 해서 초기의 포유기 동안에 소화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전분 소화 능력이 떨어지는 부분을 많이 개선을 시키기 위해서 익스트루딩이라고 하는 그런 가공 기술을 통해서 소화율을 개선시킨 사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 포유기 동안에 먹이는 사료고요. 마지막으로 어린 송아지 사료, 여러 가지 연변을 방지할 수 있고 섭취량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첨가제를 많이 활용을 했고요. 또 원료 중심으로 많이 썼습니다. 여러 가지 잡박류, 소화율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는 그런 원료들을 다 제외하고 대도박이나 루핀, 옥수수 프레이크나 같은 원료 중심으로 혼합을 해서 굉장히 소들이 기호성을 높일 수 있고 연변을 조금 더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송아지의 폐사율을 또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고 또 송아지 육성률을 높일 수 있는 또 방법이 스트레스에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코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 분비가 얼마나 지속적이냐, 많이 분비되느냐에 따라서 송아지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데요. 한 가지 이 일본의 자료를 보시게 되면 송아지를 이유할 때 송아지와 어미소의 우사 이동에 따른 스트레스 및 발육 특성 조사 연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송아지를 이유시킬 때 일반적으로 관행적으로 송아지를 분리를 시킵니다. 하지만 여기의 자료에서는 어미를 분리를 시켜봤습니다. 송아지를 그대로 두고. 그래 봤더니 어미를 분리시켰을 때 관행적인 방법보다 더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송아지를 분리시켰을 때에는 어미와 떨어진 스트레스와 함께 환경 변화 스트레스가 같이 복합적으로 온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미를 분리시켰을 때에는 송아지와 어미하고 분리된 스트레스만 있는 겁니다. 환경 변화의 스트레스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발성 횟수나 어떤 증체량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결과들을 봤을 때에는 훨씬 더 증체량, 스트레스가 저감됨에 따라서 증체량이 더 올라간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송아지한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요인들, 뭐 이유라든가 거세라든가 백신 투여라든가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작업자에 맞게끔 농가의 어떤 스케줄에 맞게끔 하는 게 아니라 송아지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조금 더 스케줄을 짜서 분산시켜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조금 더 분산시켜 주라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송아지에 있어서 비타민 A의 급여 효과입니다.
요거는 이제 다른 외국 품종이면서도 외국에 있는 저명 논문에 나온 그런 자료들인데요. 비타민 A가 발육 성적과 근내 지방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10개월령까지 비타민 A 주사를 안 준 것과 그리고 우리 주사제로 절반 준 거 그리고 이제 완전하게 주사제를 투여한 것들을 조사해 봤더니 육성률과 근내 지방도가 주사를 낳은 것, 비타민 A에 주사를 한 것들이 모두 대조구보다 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번식후에 있어서도 비타민 A의 요구량이 높고 이유는 결국 자궁의 어떤 회복이라던가 송아지의 우유에 있어서 유질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그런 요인들이 있고요. 송아지에 있어서는 육성률에 지대한 또 영향을 주고 근내 지방, 지방세포 분화에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비타민 A의 효과가 증명된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송아지 잠재 근내 지방의 발달 단계는 사실 송아지의 고급육을 위해서는 송아지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가 만들어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좋은 개량과 좋은 정액을 씀으로써 좋은 송아지가 나와야 된다는 거에는 같은 인식을 하고는 있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사양관리 측면에서만 봤을 때에는 소의 번식 후에 있어서 도다먹이기를 통해서 송아지의 어떤 신생 송아지의 어떤 생시체중을 올리고 또 지방세포를 이미 태아기 때부터 만들어 줌으로써 고급육을 이미 뱃속에서부터 만들어 준다라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임신 중기에 있어서 지방세포 형성이나 출생 후 약 5에서 8개월에는 근내 지방이 형성됩니다. 근내 지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방의 어떤 분화들이 이게 일어나서 송아지가 태어나서도 건강하게 더 잘 자랄 수 있다는 그런 자료들입니다. 이 장면은 이제 근내 지방, 근간 지방, 복강 지방 모두 일부분은 다 태어나기 이전부터 지방세포가 분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자료들이고요. 여기에서도 보면 우리 송아지 생시체중형 질병 발생률과 생존율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낙농에서도 송아지들이 굉장히 대형종이고 그리고 송아지 생시체중이 평균 45kg 이상, 50kg에 넘는 그런 송아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송아지들은 당연히 건강하게 잘 큽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생시체중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 폐사율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유시 체중과 도체중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축산과학원에서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생시체중이 약 한 10%, 5%의 차이에 따라서 나중에 출하할 때 체중이 보면 40kg에서 70kg가량의 생체중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또 계량에 또 형질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양관리 측면에서도 생시체중이 굉장히 송아지의 발육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축산과학원 자료에서 5%, 10% 이 자료에 따르면 이 생시체중에 따라 출하체중의 차이가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임신하고 포유할 때의 영양소 수준별 포유량입니다. 실제 송아지를 좀 더 크게 태어나게 하고 싶다라는 거는 포유 기간 동안에 임신 기간 동안에 이 드레싱 사료를 추가로 돋아먹이기를 할 때 탄수화물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될 때에는 번식 후에 난산의 위험성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만 전에는 탄수화물보다는 단백질을 통해서 산유량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단백질을 좀 더 추가로 공급을 해줌으로써 돋아먹이기를 해줌으로써 더 송아지가 건강하게 잘 태어나고 또한 이 초유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도 약 한 달간, 분만 전 한 달간 이 영양 상태에 따라서 초유의 농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돋아먹이기를 더 추가로 한다고 했을 때는 더 초유의 유질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탄수화물보다는 더 단백질류의 어떤 사료를 더 공급해 줌으로써 더 송아지의 생시체중이라던가 또 유질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포유기간 동안에는 어떻습니까? 포유기간 동안에는 에너지, 단백질 둘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굳이
상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단백질보다는 더 탄수화물, 특히 에너지 사료에 대해서 유량을 생산하는데 합성을 하는데 유선세포에서 에너지가 많이 또 활용이 되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오는 번식구 사료를 더 급여량을 줄이고 더 늘리고 하는 그런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더욱더 이 드레싱 사료, 이 포유기 동안에 또는 임신기 동안에 또 먹일 수 있는 그런 드레싱 사료를 더 차별적으로 급여해 주시는 게 더 송아지한테도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다 먹이기에 따라서 난산의 위험성입니다. 일본의 자료에 따르면 이 도다 먹이기를 했을 때 평균 그렇지 않은 것과 비교했을 때 약 4kg 정도의 송아지의 생시 체중의 차이를 나타냈고요. 오히려 4kg가 높아진 이 송아지에서 사망이나 난산 위험성이 현저하게 낮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 영양 상태가 오히려 더 난산이나 어떤 사망의 폐사 위험성에 더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특히 저산차일수록 이 산차들이 섞여 있을 때 영양 부족 현상들이 더 크다. 그래서 도다 먹이기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량 번식구 사료 개발에서 저희가 농협사료에서도 안성 목장에서도 번식구 사양 시험을 했는데요. 거기에서도 포유기 동안에 이 드레싱 사료를 급여를 했을 때 실제로 체중의 어떤 감소는 나타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저희가 가장 보수적으로 배합 사료를 4kg를 먹이는데 번식구 사료, 기존의 번식구 사료 그리고 이 번식구 사료에 이 드레싱 사료를 혼합을 해서 3kg에 1kg 정도를 혼합을 해서 총 4kg를 급여를 했을 때 기존의 번식구 사료 4kg 급여한 것보다 더 체중 변화가 크게 빠지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임신을 하고 분만 전 2달 전부터 드레싱 사료를 이렇게 혼합 급여를 했을 때 송아지 생시 체중이 약 2.5kg 정도 더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송아지들을 더 생시 체중을 늘리고 또 어미의 초유의 유지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결국 3개월 뒤에 100일 뒤에는 체중 차이가 약 기존의 2.5kg에서 약 5kg 정도가 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축산과학원의 자료에 따르면 생시 체중에서 출하 체중까지 체중 차이가 자꾸 변화가 크게 생긴다라는 그런 내용과 일맥상통한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 동영상을 보시면 강원도 지역인데요. 모든 소들이 다 이렇게 혀 돌리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번식 장애가 있고 잘 수정이 안 된다라는 그런 농가들의 요청이 있어서 한번 제가 갔을 때 실제로 찍은 장면이 있는데요. 무슨 현상일까요? 소가 혀를 돌리는 현상은 대부분 한 70% 이상이 공복일 때, 반추위가 제대로 차지 않았을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이 조사료가 많이 부족한 현상들일 때 이 혀 돌리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네랄 부족 현상들은 이제 기구를 핥을 때, 그 다음에 일부 이물질, 여러 가지 살충제라던가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볏짚이나 이런 거에 있을 때, 이럴 때에도 일부 혀 돌리는 현상입니다. 혀 돌리는 현상은 결과적으로 속이 불편할 때 이런 돌리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봤을 때는 조사료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TMR에 약 한 8kg 정도 급여를 하고 추가적으로 조사료를 급여하지 않은 그런 농가들인데요.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남으로써 영양의 어떤 불균형,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정이 잘 안 되는 현상들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한두 마리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일정적으로 한 20-30% 정도 비율로 이 혀를 돌리는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는 번식구가 있을 때에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송아지 구간에서 이 육성계 양질의 조사료의 급여의 중요성은 결국 이 조사료의 이용성을 더 높이는 겁니다.
이 볏짚과 비교했을 때, 고관류와 비교했을 때 조사료를, 양질의 건초를 육성기 구간, 송아지 구간에 급여했을 때에는 훨씬 더 소화율이 더 좋습니다. 볏짚보다. 훨씬 더 증체량이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그 구간 동안에. 그 구간 동안에 섭취가 나타나고요. 또한 그렇게 육성기 구간 약 15개월령까지 건초를 먹였을 때 그 이후에 배합사료를 더 증량을 하더라도 입단음 현상이나 그런 어떤 대사성 질병의 위험성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하면 그만큼 사료의 영양에 있어서 배합사료보다 조사료를 더 이용을 함으로써 반슈위나 간 기능이 크게 피로가 많이 쌓이지 않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밖에도 근내 지방에 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방 분화 세포가 결국 이 조사료가 미생물이 조사료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아세테이트를 결국 지방 세포 분화에 또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급육에서 먼저 다가설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육질이 그럼 조사료를 양질의 건초를 먹였을 때의 볏짚보다 더 육량에 더 효과가 적이냐, 육질에 더 효과적이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대부분이 이제 육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도체중에 20kg에 30kg가량의 육량이 개선되는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 근내 지방도는 결국 이 양질의 건초를 육성기 구간에 섭취를 함으로써 그 이후 구간에 더 섭취량을 더 배합사를 늘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양질의 건초의 급여가 결국 육량 육질도 다 모두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질의 조사료의 정의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볏짚과 많이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볏짚이 TDN이 45%이면 티모시, 오차드 그라스, 톨페스큐가 약 50%, 60%에 가까운 그런 TDN 함량을 나타내는데 볏짚보다는 굉장히 높은 그런 영양소 함량을 나타내는 그 밖에도 조단백질 함량도 같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소화율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이 볏짚보다도 섭취량으로 보면 약 15% 이상 더 섭취를 할 수 있습니다. 소화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영양소 섭취량이 더 누적되고 더 많아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근육량과 그리고 골격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베타캐로틴인데요. 비타민 A의 성분들이 티모시나 알파알파, 오차드 그라스, 톨페스큐가 볏짚보다도 다 높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물성 이 사료에는 비타민 A가 원래대로는 없습니다. 베타캐로틴이 간에서 다시 비타민 A로 합성이 되는데 이러한 성분들도 같이 있음으로써 여러 가지 비타민 외에도 미네랄 성분들이 더욱더 더 많음으로써 소한테 더 효과를 더 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배합사료와 볏짚 그리고 배합사료와 티모시를 제한해서 급여를 했을 때 실제로 2달 뒤에 일당 증체량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종료 체중 때 약 10kg, 2달에 약 10kg의 체중 차이를 보였고요. 다른 연구 논문들을 보면은 볏짚보다도 티모시 건초를 섭취량이 더 늘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15% 이상의 섭취량과 함께 도체중은 약 25kg 정도 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섭취량은 늘었는데 반해서 배합사료 급여량은 일정하게 같기 때문에 근내 지방에 대해서는 큰 효과는 나타내지는 않았는데요. 이러한 조사료는 간접적으로 배합사료를 더욱더 섭취량을 더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결국 도체중은 더 늘어났지만 결국 근내 지방도에는 큰 차이는 없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초를 먹음으로써 정기 구간의 배합사료 섭취량도 크게 좌우할 수 있다. 배합사료 섭취량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육성기 때 조사료 위주로 양질의 조사료 위주로 급여를 했고 반대로 배합사료량은 육성기 때 제한을 했기 때문에 그 제한된 양을 정기 이후에 배합사료를 더 섭취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농 비율로 보면은
욕성기 때 조사료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그런 다음에 정기 이후부터는 조사료는 줄어들면서 배합사료를 더 많이 섭취하게 함으로써 그때는 이제 근내 지방을 함께 더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양질의 조사료를 급여함으로써 배통 발달을 도와준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아까 제가 볏짚보다 15% 이상 더 먹을 수 있다라는 부분은 배통 발달의 힘으로써 등심 단면적을 높일 수 있다. 소들이 앉아서 쉬면서 대생김질을 했을 때가 가장 이상적인 소의 휴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도 환기가 잘 돼야 돼요. 환기가 잘 돼야지 소들이 앉아서 더 잘 쉬고 서 있는 그런 비율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엎드려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환경을 만들어주는 환기가 잘 되고 바닥이 깨끗한 그런 어떤 시설이 있어야 돼야지 등심 단면적도 커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출하시기 단축에 대한 연구인데요. 이거는 한 5년 전에 제가 직접 연구한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하를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계량에 의한 영양, 육량, 육질, 유전체 분석을 통한 그런 방법들도 지금 현재 연구가 되고 있지만 이 장면에서는 이후 시기를 얼마나 조금 땡기고 그리고 거세 시기를 조금 더 땡겼을 때에 결국 육량, 육질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여기에 이제 결과 자료만 이렇게 실었는데요. 이 결과적으로도 거세를 6개월에 거세를 한 거랑 3개월에 거세를 했을 때에도 일당 증체액에 이게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세하고 이후가 동시에 이루어진 거에서는 수치적으로 일당 증체량이 가장 낮은 그런 결과를 나타냈는데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가 복합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80일 이후하고 또 10일 있다가 다시 거세를 했기 때문에 결국 한 달 뒤에 보상성장을 다 하게 마련입니다. 저희가 체중을 재면. 근데 이 개체 같은 경우는 거세나 이유를 하고 나서 약 2달이 있어도 성장이 그렇게 크게 안 올라오는 그런 특징을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가 복합이 됐기 때문에 누적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증체에 있어서 좀 둔화되지 않았나 그런 이제 판단을 해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근내 지방을 더 얻고 고급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3개월의 거세를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 다만 이 3개월의 거세를 하는 그 빠른 방법은 이유를 하는 거랑 거의 맞물려서 가기 때문에 가장 적정한 건 한 달 정도로 더 띄어서 한 4, 5개월의 거세를 했을 때 근내 지방이나 또 크게 육량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농가에서는 여전히 거세를 7, 8개월에 또 늦게 하시는 농가들 있습니다. 오히려 육량을 위해서 더 늦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다만 육량을 위해서 더 늦게 하시는 경우는 그 시점이 결국 거세하는 그 시점이 결국 비육 기간을 좌우합니다. 비육 기간을 더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고급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한 7개월, 8개월이 넘어가는 그런 거세 시점에서는 거세를 하더라도 일부 웅성 호르몬이 남아있기 때문에 잔류를 하기 때문에 체내 내에 잔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고급육에 있어서는 오히려 반비례의 영향을 준다고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육 기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가 실험에 따르면 3개월의 거세를 했다고 해서도 780kg대가 나왔습니다. 요결석이나 이런 것도 없고요. 섭취량 저하나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거세 시기에 따라서도 육질이나 육량을 반드시 또 올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내 지방의 초음파 진단 결과 이렇게 빨리 거세한 개체에서 초음파 근내 지방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각은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무래도 제각에 대해서는 요즘에 필요성을 많이 이제 느끼면서도 많이 안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시장에서 송아지를 사왔을 때도 제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다 키우고 계시고 자가 생산 송아지도 일부는 하시지만 일부는 여전히 안 하시는 농가들이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각을 안 함으로써 문제가 되는 요인들은 결국 이 개체 간의 체중 편차들이 같은 원령인데도 좀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스탄치온이나 이런 시설이 돼 있는 경우는 좀 덜하지만
거세를 좀 늦게 하거나 그런 옛날 우사 방식에서는 거세를 제각을 안 했을 때에 그런 경합이나 이런 것들 수컷들의 경합이 더 있기 때문에 더 개체 간의 독식이라든가 이런 사료에 의한 체중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요즘에 소를 키우는 농가에서도 저희 또 목장에서도 제각을 필수적으로 또 하고 있는데요. 제각을 했을 때 훨씬 더 균일하게 소들이 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더 선택적으로 저희가 제각을 하는 게 앞으로의 소를 키우는 데 있어서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구에서 사료 개발은 여전히 TDN이라고 해서 영양소 함량과 이제 조단백질 CP 함량을 많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특히 다른 것보다는 이제 조단백질에 대해서 많이 드레싱 사료를 많이 급여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생산비에 있어서 일반 사료비 외에서도 추가적인 또 사료비가 또 들어가는 게 현실이고요. 많을 때에는 사료비의 한 10%까지 더 부과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등급 재개정이 있고 나서 C등급 출현율이 계속 이게 더 많이 부각이 되고 거기에 대한 또 우려가 있어서 조단백질에 대한 어떤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었고 또 농가 단위에서도 단백질에 대한 드레싱에 대한 어떤 그런 사양 관리가 많이 또 유행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단백질의 수준은 전체 구간에 다 필요한지 물론 계량에 따라서 비육 후기 구간에서도 단백질이 더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계량에 엄청난 계량에 따라서 상위 한 5% 내에 있는 그런 농가들의 소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해당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한 상위 30%나 평균적인 농가의 소는 드레싱 사료에 따라서 너무 과잉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현재는 육성기와 비육 정기 구간까지만 드레싱 사료를 많이 권장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선택적으로 사료에 있어서 추가적인 사료 급여에 대해서 육량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무조건적인 출하 때까지의 급여량을 드레싱을 해주는 그런 방법은 옳지 않다. 생산비만 올라갈 뿐 오히려 출하 체중을 봤을 때 도체중이 줄어들거나 등심단 면적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생산비는 과중되고 도체 성적은 좋지 않은 그런 결과들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배합사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옥수수, 면실, 루핀, 대두박 이러한 원료 중심으로 많이 가고 있다는 거죠. 개량이 계속 되면서 사료비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겠지만 사료에서도 많은 좋은 원료들을 많이 쓰려고 해야 될 밖에 없는 게 계량에 맞는 그런 영양소 요구량에 맞는 그런 원료들을 배합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품질의 사료들이 원료들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이 소의 요구량에 맞는 그런 사료를 개발하는데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최근에 목장에서 한 100여 두 가지고 안성 목장에서 사육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출하할 때까지 저희가 저희 사료, 후기 사료하고 그다음에 첨가 물질을 집어넣은 거 그리고 기타 스펙만 올린 부분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고스펙 여러 제품들을 사양 시험, 비교 사양 시험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숙성비육에 이 육량 첨가제나 육질 첨가제 이런 첨가제를 넣은 것들이 조금은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도체를 이제 출하를 해서 출하 성적을 살펴봤는데 근내 지방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 첨가제를 사용한 것들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스펙이 높은 사료라고 해서 소한테 다 맞진 않다라는 게 제가 연구한 결과들입니다. 선택적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첨가제를 사용했을 때도 이제 육량 첨가제, 육질 첨가제, 우리 육량 첨가제로는 대표적인 메치오닌, 라이신이라고 하는 그런 아미노산제가 특히 이제 육성 구간이나 정기 구간에 좀 더 요구량에 더 효과적일 수 있고요. 또 후기 구간에는 육질에 관련된 마블링과 관련된 그런 첨가제, 특히
현재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보호 코팅 비타민 C 이러한 것들이 결국 육질에 더 영향을 더 주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선택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되 너무나 과한 그런 사료 드레싱이라든가 첨가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시는 것은 오히려 생산비를 더 높일 수 있다. 오히려 생산성을 오히려 반대로 낮출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가 비육 전기의 사료의 급여에 있어서 생리적으로 17개월 이후부터 일당 증체량이 가장 높아지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요구량도 높아지고 사료도 많이 먹게 됩니다. 사료를 많이 먹게 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대사성 질환들, 과산증이나 부정각화증, 그리고 요결석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전에 치료가 아닌 예방을 가장 우선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최근에는 이 중조를 많이 먹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들이 선택적으로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사료 한쪽에 놔두던가 뿌려주면은 알아서 중조를 먹어서 반추위의 완충작용, pH를 완충작용을 할 수 있고 특히 우리가 배합사료하고 조사료를 분리급여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조사료를 먼저 급여하고 배합사료를 급여하는 게 또 한 가지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들이 부하가 차고 요구량이 높아지면은 자연스럽게 먹게 됩니다. 물론 요즘에 생균제나 다 이런 것들 복합으로 다 향미제가 들어가 있어서 요즘 중조는 굉장히 잘 나와서 소들이 좀 선호하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뭐 과하게 섭취를 해가지고 반추위에 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제적으로 먹이지 않은 한 선택적으로 먹기 때문에 우리가 자가배합을 하거나 할 때 오히려 많이 넣는 경우를 제외를 하고는 부작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한우자조금에 나오는 이제 보고서를 조금 더 인용을 했는데요. 비육 후기 6개월간 첨가제를 급여를 했을 때 어떤 첨가제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서를 제가 좀 참고를 했습니다. 여기는 이 여러 농가를 가지고 이제 반복수를 해서 실험을 한 데이터인데요. L 첨가제를 했을 때 도체중 증가와 등지방 두께 감소 결과를 어떤 통계적인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1+ 등급 이상의 출현율이 모두 증가하고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이 들인 비용보다 수익률이 더 높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첨가제의 효과에 대한 부정적인 또 인식이나 아니면 무조건적인 또 과하게 또 썼을 때 효과를 너무 인정하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선택적으로 구간별로 선택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우리 한우자조금의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연구 보고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참고를 하셔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과학적으로 검증된 그런 첨가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고 선택적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드레싱 사료에 대한 연구도 했지만 저희 농협사료 그 안심 시리즈에 대한 부분도 한 5년 이상의 사양 시험을 통해서 시중에 이렇게 제품을 출시를 했고 이러한 결과들을 했을 때 저희가 조단백질을 더욱더 육성기 구간이나 비육 후기 구간에 높여서도 실험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현재 숙성 비육 구간의 조단백질이 14%인데 이거를 실험할 때는 약 15%까지 올려서 실험을 했었거든요. 후기 구간에 이렇게 해봤더니 오히려 일당 증체량이 더 떨어지는 그런 측정 결과들을 나타냈어요. 또 한 가지가 등심 단면적이 더 작아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저희 실험 결과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축산과학원이나 다른 대학에서 한 그런 비육 후기 동안에 고스펙의 사료, 특히 단백질을 더 과하게 했을 때 등심 단면적이나 오히려 근내 지방도도 좀 더 떨어지는 현상을 나타내고요. 등지방 두께가 두꺼워진다거나 일부는 도체중이 또 한 5kg에서 10kg가량 증가는 했지만 나머지 그런 형질들은 전부 다 떨어지더라. 물론 이제 조단백질을 원료들을 어떤 원료를 썼느냐에 따라 차이는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후기 구간의 요구량보다 과한 조단백질은 필요하지 않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적으로 사용하시되 조단백질은 후기 구간에는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오히려 육성기나 정기 구간에는 큰 문제는 없지만 후기 구간에 적정 급여량보다 과할 때는 도체 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육 후기 구간의 소화생리 특징과 사양 관리, 근내지방도로 향상을 통한 육질 개선을 위해서 고에너지 사료가 중요합니다. 아까 단백질보다는 탄수화물이 더 중요합니다. NFC 분석 결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분석치를 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 NDF나 조단백질, 지방 그리고 조해분을 100에서 뺀 부분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얼마나 많으냐, 전분질이 얼마나 많으냐가 근내지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따라서 단백질보다는 전분질이 더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이 전분질도 너무 높으면 안 돼요. 너무 높으면 오히려 등지방 두께를 더 두껍게 하고 오히려 섭취량을 또 저하시키는 또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선택적으로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용량 C등급을 예방하는 방법, 현재는 통계적으로 저희가 한 23% 정도가 C등급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10마리 중에 2마리가 나온다는 건데 내 농장에서 얼마나 C등급의 소가 많이 나오느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 10마리 중에 한 3마리 이상 된다고 했을 때에는 사료 급여량을 많이 조정을 하셔서 후기 구간에 너무 과하지 않게 또 마지막 출하 한 2-3달 남기고는 급여량을 조금 더 조정을 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C등급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조사료가 또 부족한 경우에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성기 구간에 충분히 조사료를 많이 급여를 했는지 정기 구간에 너무 조사료를 제한은 하지 않는지를 파악을 하셔서 조농 비율을 많이 보시고 또 배합사료 급여량 함께 살펴봐야 될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암소 비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암소에 있어서는 거세후와 다르게 이 미경산후 그리고 경산후에서도 저산차 그리고 노산차 이렇게 나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평균으로 이 출하 성적을 냈을 때는 굉장히 많은 편차가 있고 그래서 이제 암소를 비육하는 데 있어서 기술이 많이 어렵다. 뭐 때문에 문제인지 모른다라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물론 이제 노산차에 있어서는 주산물은 아닙니다. 우리가 젖소에 써서 우유를 짜고 남는 이제 나중에 이제 폐사를 하는 경우에서 이제 우유가 주 목적이기 때문에 근데 번식후 한우 번식후에 있어서는 송아지 생산이 이제 목적이 되고 최소 뭐 5산 6산이 지나고 나서 번식이 안 된다던가 포유를 잘 안 시킨다던가 여러 가지 문제 환경에서 개량에 의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제 비육을 해서 도태시키는 경우는 사실 그런 노산차의 경우에는 암소 비육에 있어서 육량으로만 좀 더 값을 받고 출하를 하는 거에서 만족을 하면 되지만 사실 저산차 특히 한 3산차, 4산차 이하까지는 암소 비육에 있어서 어느 정도 육질에 대한 등급도 같이 받아야지 경제적으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출하의 물량으로 보면 거의 절반이 아니면 절반이 조금 더 넘는 것들이 암소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거세후보다도 좀 더 신경을 쓰고 어떤 계획적인 그런 비육 관리를 한다고 했을 때 더욱더 소득을 더 보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암소 비육의 필요성이라는 게 첫 번째 농가 단위 가임암소 조절을 통해서 적정 사육도수 유지나 부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 좀 전에 드린 대로 가임암소를 알아서 농가 단위에서 맞게끔 이제 조절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우량 송아지를 선별해서 가임암소를 육성하고 예방적 두수 조절이나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농가 단위나 아니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암소 비육에 대한 어떤 그런 선제적인 공격적인 그런 교육이나 또는 기술에 대한 보급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경산이 저산차 암소의 다양한 소비층의 공략이 가능합니다. 이미 최근까지도 명절이나 이럴 때 이제 미경산
소에 대한 그런 어떤 선물 세트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브랜드별로 나오는데요. 최근에 어떤 식당에 저도 많이 놀란 게 미경산이라는 그런 용어를 씁니다. 소비자들이 미경산이라는 용어를 잘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놓고요. 자기 이 식당에서는 미경산 한우만 취급합니다라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더 보급화됨으로써 소비자들이 더욱더 부드럽고 또 고급 육을 거새우보다 더 부드럽고 더 그런 어떤 취향을 더 맞춘 그런 소비자층을 더 공략을 하는 게 이런 전체적인 소의 어떤 사육에 대한 도수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국가적으로도 가장 큰 어떤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암소 도태 사업 대비 사업 기반 악화의 부작용 없이 사육 도수를 조절할 수 있다. 항시적으로 이런 브랜드를 암소에 대한 브랜드를 출하를 함으로써 그런 소의 어떤 지금 소의 도수가 막 계속 증가해서 그런 소값의 어떤 사이클이 뭐 5년이니 10년이니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완화가 되고 개선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저능력 경산으로 우선적으로 비육 도태해서 정기적으로 우량암소 집단 조성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저희 농협에서도 그런 우량암소 집단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초음파 육지 진단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좀 더 형질이 떨어지는 암소들을 도태시켜서 개량을 더욱더 높이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장기적으로 우리가 슈퍼 한우도 나오고 거새우들이 점점 성적들이 좋아지는 이유도 결국 번식우에 있습니다. 그 기반은 번식우들이 얼마나 좋은 형질의 번식우들이 계속 남아 있느냐 부분이고요. 계속 우리가 정액 부분만을 얘기할 게 아니라 한정적인 그런 정액 부분은 그런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은 있지만 계속 개량을 더욱더 활용을 한다면 거의 번식우에 있어서 개량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암소 비육이 우선적으로 완성이 돼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어야지 모든 것들이 다 효과적으로 다 따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암소 비육의 특성, 연도에 있어서는 근섬유 조직이 가늘고 부드럽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미경산우 1등급이 뭐 1플러스 등급의 수준과 거의 맞먹을 정도로 연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드럽다고 볼 수 있고요. 성숙도, 나이에 따라 육질 등급의 차이가 뭐 뚜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성숙도 문제 때문에 등급이 이제 강등되는 그런 비율이 생기는 것이죠. 예, 풍미 1플러스 등급은 거새우와 비슷하고 1등급 이하에서는 암소고기의 풍미가 거새우보다 더 우수하다 뭐 이렇게 얘기인데 그만큼의 어떤 근섬유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암소에 대해서 특별한 소비층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암소 비육에 있어서 관행적인 사육 기술은 결국 수정 후에 임신축에 대해서 비육을 들어가는 겁니다. 이미 임신을 하는 상태에서 비육이 일찍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언제 이제 출하를 해야 될지 결국 임신을 하고 비육이 들어가 버리면 거의 비육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산처와 연령을 고려하지 않은 단기 비육. 뭐 기존에 우리가 어떤 자금 문제라던가 아니면 송아지의 우사의 어떤 밀사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비육을 어쩔 수 없이 비육을 단기적으로 비육을 하는 겁니다. 비육을 뭐 4, 5개월 정도. 절대 그 암소에 있어서 4, 5개월 단기 비육에서도 등급이 잘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죠. 최소 산차에 따라서 체중에 따라서 6개월에서 8개월 이상은 비육을 해야지 비육에 대한 효과가 극명하게 나올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외과적인 수술법을 이용한 난소 제거 방법. 예, 기존에 난소 적출 방법을 많이 활용을 했죠. 근데 현재는 적출 방법 외에도 결찰이라던가 뭐 메가백을 먹인다든가 이런 첨가 물질을 먹이는 그런 방법으로 더 개선되고 있습니다. 프로게스테인을 이용한 발정 억제, 유기, 뭐 이런 비전환 친환경적인 비육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합성제제이기 때문에 호르몬제이기 때문에 또 어떤 과임 또 여성이 또 관리하기에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번식 후에 바람이 날려도 번식 후에 또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 이런 부작용들이 또 존재한다는 것이요. 다섯 번째, 난소 적출을 통한 발정 억제, 유기, 생체 위험도가 높고 스트레스가 전개화된다. 적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는 확실한 방법이지만 그만큼 제대로 적출이 되지 않을 때에는 발정이 또 올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또 비용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이게 제대로 처치가 안 됐을 때는 염증도가 올라가서 스트레스가 오히려 더 높아지는 경우, 그래서 비육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암소의 비육하는 데 있어서 발정을 억제시키는 방법이 있어서 결찰이나 적출이나 또 어떤 합성 호르몬제를 먹이는 방법이 있지만, 여기는 왜 그렇게 그러면 발정을 억제시키는 방법에 주안점을 두는가에 대한 어떤 목적이 명확해야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처음에 이제 수정 후에 임신 축에 대한 비육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송아지 생산과 비육을 동시에 충족을 시키고 송아지도 생산을 더 해서 송아지도 팔고, 또 한편으로는 어미도 같이 비육을 시켜서 거의 동시에 이제 출하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신 상태에서 사료를 증량급여해서 분만 후 3개월 송아지 이후 즉시 출하를 한다는 건데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암소 비육에 있어서 비육 기간이 그만큼 더 길어지는데 육량에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송아지를 분만을 하는 과정에서 난산의 위험성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또 송아지의 설사 문제, 폐사 문제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암소 비육에. 그래서 유질이 바뀌기 때문에 젖을 먹었을 때의 설사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송아지가 제대로 건강하게 태어난다고 했을 때의 가정을 하더라도 암소 비육에 있어서 비육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프롤락틴이라고 하는 비육 호르몬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몸에 있는 체세포를 다 분해를 시켜서 유량이나 유질로서 몸에 있는 몸으로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내 지방의 어떤 침착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육량은 어차피 비육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육량은 완성할 수 있어도 육질은 근내 지방은 좋지 않은 그런 결과를 나타냅니다. 아까 제가 번식후 사료 급여 실험을 해도 번식후 사료 그런 드레싱 사료를 급여를 해도 체중이 어느 정도 유지만 되지 그렇게 찌지는 않습니다. 호르몬 분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암소 비육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안점은 이유를 시키고 나는 시점이 암소 비육 개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포인트죠. 그래서 이유를 하는 시점에서 비육 기간이 결정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산차와 연령을 고려하지 않은 단기 비육, 체중 증가 목적인데 제대로 비육이 될 수가 없지요. 비육을 하는 데 있어서는 소형종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완숙형이기 때문에 암소에서조차도 거새보다 증체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최소 6개월에서 8개월 이상은 비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단기적으로 육량을 목적으로만 비육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더 큰 손해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사료비에, 생산비에 비해서 최대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비육 기간이 더 길어야 된다. 때에 따라서는 BCS에 따라서는 10개월 이상도 비육이 더 해야 되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호르몬입니다. 수소는 어때요? 수소는 웅성 호르몬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그거를 제거를 해줌으로써 물론 육량은 더 떨어지고 증체량은 둔화가 되겠지만 근내 지방이 더 차오르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죠. 암소에서는 에스트로겐을 제거를 함으로써 더 육량과 육질을 더 개선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난소를 결찰하고 적출을 하고 그 다음에 합성 호르몬제를 먹이는 이유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결국 이 호르몬이 육량과 육질을 방해하기 때문에 제거하는 방법을 억제하는 방법을 활용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민감해져요, 소가. 소들이 공격을 하고 번식우들끼리 싸움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제각도 원래는 번식후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들은 결국 이 육질 육량에 방해가 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거를 제거하는 방법이 결국은 발정을 억제하는 그런 방법일 수 있습니다. 난소 적출법을 간단하게 보시면은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제 천공을 내는 것. 질벽을 이제 구멍을 뚫어서 그 안으로 이제 이 포셉이라는 이 기구를 집어넣어가지고 떼는 방법입니다. 굉장히 기술적으로 많이 기술을 요하고 수의사들이 많이 하는 방법이긴 하죠. 결찰법입니다. 결찰은 이제 경북 축산기술연구소에서 특허 등록을 한 이 제품인데요.
이 질 천공기를 이용해서 질을 천공을 내고 그다음에 난소 결착기로 해서 우리 거세할 때 고무링법이라는 걸 아마 아실 겁니다. 고무링을 통해서 이 난소를 잡아매는 그런 역할로 발정을 억제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링이나 장착기, 실리콘 링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농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아니죠. 전문가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 첨가제를 먹이는 게 농가 부분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합성 호르몬제를 먹임으로써 세포 조직의 산화를 억제하고 세포의 뭐 활성화 작용으로 육색 안정화나 뭐 고기의 보존성을 증진시키는 방법인데요. 이 합성 호르몬제와 더불어서 한차가 있는 개체들은 셀레늄이나 비타민 토코페롤이나 비타민 E 요런 이 합성제를 급여함으로써 조금 더 면역을 높이고 또 근내 지방을 조금 더 침착을 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많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급여 프로그램 매뉴얼인데요. 암소 비육의 적정 연령은 이제 50개월 미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2산차에서 3산차 그 사이를 얘기하고 있고요. 비육 기간은 1등급 이상 출현율에 영향을 주는 게 6개월 비육은 14%, 그리고 뭐 8개월, 10개월에 따라서 50%, 75%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비육 기간을 그래도 길게 하는 게 육질 등급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초음파 진단 결과에 따라서 비육을 뭐 결정해야 된다. 한 4개월 정도 하고 초음파 찍어서 MS, 그러니까 마블링 스코어를 보고 결정을 비육 기간을 더 연장해야 될지 아니면 바로 출하를 해야 될지를 결정을 하는 거죠. 경산 후 60개월 이후에서는 등급 출현율이 많이 저조하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요. 결국 등급 강등률에는 성숙도 문제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 그렇진 않아요. 소의 또 유전 능력에 따라서 더 이런 현상들이 다 똑같이 나타나진 않지만 그럴 확률이 높다는 그런 얘기죠. 또한 이게 산차에 따라서 또는 체중에 따라서도 아까 제가 43개월, 40개월령까지 소가 크는 시기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미만일 경우에는 자기 체성장도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8에서 10개월 이상 오히려 이상도 비육을 시켜야 됩니다. 오히려 방목하는 그런 소들 경우 일부는 오히려 그건 1년 정도는 비육을 해야지 비육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BCS에 따라서. 그리고 450kg 이상이 되는 것들은 오히려 6개월에서 8개월 정도이면은 비육의 효과가 극대화된다. 우리가 소의 모양을 보더라도 속살이 더 차올라서 좀 더 이렇게 어떤 뭐 가죽이 더 팽팽하는 그런 상태일 때, 빵빵할 때, 그때가 이제 비육이 최정점에 올라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경산후 급여 프로그램은 여러분 이 급여 프로그램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체중의 1.7%라고 얘기했는데 체중을 정확하게 우리가 또 파악을 못합니다. 그래서 급여량을 보면 우리 거새우의 거의 수준의 사료를 거새우 급여량보다 오히려 더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위험하겠죠. 암소의 생리적으로 거새우보다 증체량이 오히려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생리적으로 적은데도 불구하고 거새우 수준의 영양소의 사료를 오히려 더 먹인다. 11kg, 12kg로 먹인다. 그거는 단기적으로 용량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지방에 불가식 지방에 오히려 과잉되는 그 에너지가 다 쌓이게 되겠죠. 따라서 이런 사료를 급여할 때에도 거새우 수준보다는 조금 더 낮춰서 급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거새우 급여 피크에 10kg를 먹인다고 했을 때 약 9에서 9.5kg 정도 수준이 적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료의 형태, 그럼 마블링 사료를 먹여야 되냐, 전기 사료를 먹여야 되냐, 육성기 사료를 먹여야 되냐, 이렇게 봤을 때는 소가 성장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2산차 이하, 초산차, 2산차의 경우에는 육성기 사료를 한 3개월까지는 먹입니다. 그 나머지는 큰 소 비육으로도 끊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마블링 사료를 먹여야 된다는 그런 인식은 버리시고 소의 생리에 맞게끔 급여량을 결정을 하시고 사료 급여를 형태를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료를 너무 단기간에 욕심에 또 급여를 해서 다 잘 먹는다고 해서 급여량을 높여주거나 또는 스펙을 높여주면은 대부분 C등급이 그래서 많이 나오는 거고, 암소에서. 그래서 암소의 C등급을 낮추기 위해서는, 개선을 시키기 위해선 사료 급여 프로그램을 잘 활용을 하시고 암소에 맞는 사료 급여량과 사료 스펙을 결정을 하시라는 거죠. 거새우에 비해서 조금 더 낮춰서 급여를 하시는 것이 더욱더 유리하다.
라는 부분이고요. 뭐 또 덧붙여서 경산후의 비육 프로그램은 10개월령까지의 목표 체중과 급여량이 이렇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사료를 또 많이 급여를 하시는 것보다는 거세호처럼 조사료도 2.5kg에서 2kg가량 제한을 하시고 최대한 배합사료를 급여해서 좀 비육을 시키는 방법으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 체중은 우리가 흔히 미경산후든 경산후든 약 670에서 700kg 정도는 넘어야 된다는 부분이다. 좀 보수적으로 잡은 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소의 개량 형태에 따라서 농가의 사육 형태에 따라 사양 방식에 따라서 목표 체중을 정하기 나름이지만 평균적으로 670 최소 또는 700kg까지도 잡고 그 이상도 잡을 수 있습니다. 사양 환기나 이런 어떤 환경이 좋을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 표를 참고하셔가지고 사양 관리에 활용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설명을 하자면 사용관리 포인트라고 보면 초기 배합사료 너무 많이 급여를 합니다. 사실 많이 급여하는 대로 먹습니다. 왜냐하면 간 기능이나 반추위가 건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14kg, 15kg까지 먹어요. 그게 이제 일시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너무 잘 먹는다고 많이 주려고 하지 말고 서서히 증량을 하시라는 거죠. 최소 6에서 8개월은 비육을 해야 됩니다. 또한 이 사료를 이제 이용하는 데 있어서 효모제나 생균제가 거세우보다도 오히려 더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 괴사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방 및 육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항산화제, 아까 셀레늄이나 토코페롤과 같은 그런 첨가제들도 필요하다는 부분이고요. 배합사료 급여량을 뭐 하루에 2번 정도 이상으로 조금 더 나눠서 대사 질환을 조금 더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오히려 거세우보다도 대사 질환에 걸릴 확률이 또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더 2회 이상으로 나눠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볏짚 급여량을 너무 많지는 않게 해야 됩니다. 볏짚 급여량이 너무 많아져 버리면 배합사료 섭취량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근내 지방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배합사료 급여량에 주안점을 두고 너무 또 그런 볏짚을 적게 먹지 않는지도 살펴봐야 됩니다. 예, 그런 것들이 적정 급여량을 선정을 하시고 발정 현상으로 인한 사고 발생, 뭐 우사 정비, 뭐 이런 것들 문제가 생긴 뭐 질탈이나 뭐 여러 가지 또 사고 문제 이런 것들을 예방하셔야 되고 3산 이상 경산후는 직장 질탈이나 염증 유발에 주의하고 사육 면적 확보와 바닥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일부이긴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 도체중이 진짜 500kg 가까이 되는 그런 미경산후도 있었고요. 경산후보다도 훨씬 더 비육이 잘 되는. 그러니까 결국 이게 특이적인 거고 현장에 있어서 무조건적인 공산품처럼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더 단계별로 그리고 이 거세우나 암소 비육에 대해서 이해를 더 하고 계속 부지런히 공부를 하고 또 이 적용을 시키느냐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현재 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산비가 굉장히 많이 높아져서 농가들 단위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시고 배움에 있어서도 또 게을리하지 않으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또 현재 보면 청년 축산인들, 후계 축산인들이 굉장히 많이 또 생겼어요. 또 속값이 좋고 워낙에 또 호황이 또 길어지다 보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결국 이렇게 공부를 하고 함으로써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다가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사육을 하는 데 있어서 한우 산업의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고 앞으로의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가 여러분들이 하기에 따라서 한우 산업이 제대로 갈지 더 발전할지가 결정이 될 것이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도 사료 회사에서도 여러분들과 같은 머리를 맞대고 사료를 정말로 좋은 사료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한우 성장 단계별 최신 사양 관리에 대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만나면 현장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